안녕하십니까. 이찬용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6일 토론토 부동산 TV 120편 더 기다려야 할까? The Moment of Truth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이제 긴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방송 안 해가지고 손이 아파가지고 좀 컴퓨터 쓰기도 힘들고 그래서 방송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할 얘기가 많네요. 오늘 할 얘기들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것. 금리는 왜 자꾸 오를까? 어디까지 오를까? 물가도 왜 자꾸 오르나? 내년은 심한 경기 불황이 온다는데 올 것인가? 부동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그거 다 팔고 현금을 보유해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보시면 조금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난달 7월달 부동산은 지금 이 빨간 거가 이제 가격이고 파란 막대가 거래량인데 거래량도 지금 3개월, 4개월 계속 내려갔죠. 그리고 거래량이 내려가면서 가격도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로 봐서는 거의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지난달 대비해서 이제 7%씩 한 달에 7%, 4%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잘 빠지고 시원하게. 그래가지고 그 2월달 대비해서 5개월 동안 20.4% 빠졌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4%씩 빠졌죠. 지난달에 좀 많이 7%쫙 시원하게 빠졌어요. 원래 7월, 8월은 쉬어가는 달이에요. 보통 때도.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이제 전년 대비 47% 내려가 있고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지난달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거래량 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은 내려가고 팔리지 않는다. 근데 그 이유가 아니면 사실은 3월달부터 시작된 그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거죠. 3월달에 0.5% 올렸다가 또 0.5%,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오버나이트 레이트가 2.5%가 됐어요. 7월 13일 날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1%, 1%는 역대 최고로 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2.5%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우싱 마켓이 주택 시장이 움찔거린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올릴 거다. 어디까지 올릴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7월 27일 날 캐나다는 1% 올렸지만 미국은 0.75% 올려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2.25에서 2.5로 됐죠. 그리고 제롬 파월은 말을 이때 좀 애매하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올릴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경제에 대한 임팩트를 줄이기 위해서 천천히 다가가야 될 그런 시점이 있을 수 있다. 애매해. 말을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말도 했고 매파적인 말도 했죠.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어차피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8월 4일 날 우리가 이제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서 지난달 7월 달에 어떤 주택 시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많은 바이어들이 싼 집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 얘기는 비싼 것보다 싼 것이 많이 팔렸다. 그래서 마치 주택 가격이 많이 싸게 팔린 것처럼 일부 좀 왜곡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이 싼 집으로 간다. 그리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도 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바이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사고자 사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이 웨이팅하고 있지만 사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마켓이 없어진 게 아니라 마켓은 그대로 있는데 고객들의 생각이 지금쯤 바뀌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GTA에 여러 시들이 그 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주택 관련 세금이나 비용을 왕창 올렸어요. 그래서 토론토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은 시에서 가져가는 돈이 35만 불 최소 플러스 콘도는 18만 불
콘도고 뭐 얼마나 한다고 해서 18만 불을 가져가나 생각하시겠죠. 그만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 18만 불 이상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돼요. 캐나다에서. 이게 정치인들, 나는 정치는 난 관심 없어. 나는 뭐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정치를 내가 신경 써.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죠.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훔칠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꼼짝없이 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안 내면 감옥 가죠. 그 사람들이 정하면 나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관심이 없을까요?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올 가을에 10월인가 11월 달 토론토 시의원 선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도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린 사람들은 뽑아주지 말자 이거죠. 기존에 있는 애들 다 뽑지 말자는 거야. 이렇게 뭐 싼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뭐 어쩌고 말은 많이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단독주택 35만 불. 뭐 타운하우스도 여기 얼마만큼 가져가겠죠? 콘도는 18만 불 최소한도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독주택 전체적으로는 그렇고 단독주택은 보면 전체적으로 다른 주택들 그 타운하우스나 콘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빠졌죠. 연초에 2월 달에 피크였는데 피크에 비해서 많이 빠졌어요. 피크에 비해서 여기 이제 토론토 쪽은 26.7%, 9%, 27%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905 지역은 23.6% 빠졌어요. 피크에 비해서. 전년 대비를 보면 이제 7.2%, 토론토는 7.2%, 이제 905는 1.9%. 전체적으로 보면 그 토론토는 좀 업다운이 심하고 905는 조금 나름 완만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빨간 건 토론토의 거래량, 파란 거는 905의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 2월 달부터 쭉 계속해서 빠졌어요. 얼마나 어디까지 빠질 건가? 콘도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거는 토론토, 파란 거는 905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콘도도 전년 대비해서 3.8%, 3.9% 이제 콘도는 전년 대비 아직 전년보다 비싸요. 작년보다. 근데 지난달에 비해서 3.5% 내려갔으니까 다음 달 되면 더 내려갈 수 있겠죠. 8월 달에. 8월까지는 별로 좀 휴식기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905 지역에서는 그래도 전년에 비해서 11.9% 아직 올라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4.7% 정도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 피크를 기준으로 보면 약 10%에서 13% 정도 내려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콘도는 다운타운 콘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대충 거의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가까이 빠진 것 같아요. 5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내려간 것 같아요. 다운타운 원베드룸 기준으로.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거래량은 여기 지금 보면 이제 new, sold, active listing이라는데 new는 빨간 거는 매달 새로 나오는 리스팅이에요. 물건이 팔겠다고 나오는 물건의 숫자예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매달 팔린 리스팅이에요. 그래서 나온 거에서 팔린 거 빼면 남아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달에 안 팔린 것까지 합치면 지금 시중에 팔려고 내놔서 안 팔린 물건. 그걸 뭐냐면 액티브 리스팅이라고. 액티브 리스팅.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이번 달에 나왔던, 지난달에 나왔던, 지지난달에 나왔던 간에 지금 현재 아직 안 팔린 매물. 액티브 리스팅이 이렇게 쫙 연말에는 아예 한 반달치밖에 안 남았어요. 팔리는 숫자에 반달치밖에 남아있네요. 나오자마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원래 많은 사람들이 봄에 물건 내놓잖아요. 물건 쫙 많이 나왔다가 그때 팔리는 것도 좀 많이 팔리다가 원래 4월 달에 좀 더 팔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는 바람에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자 나오는 매물도 같이 확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팔리는 숫자보다 새로 나오는 매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이제 시중에 총 매물이 16,000개가 있었는데 7월 달에는 한 15,300개 정도 됐어요.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시중에 나오는 매물이 많이 팔리거나 들어갔다는 거죠. 안 팔겠다는 거죠.
자, 이 매물이 줄어든다는 거는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왔다는 뜻이에요. 지금 시장에 보면 콘도든 타운하우스든 주택이든 간에 싸게 나온 물건들은 다 팔려요. 싼 물건들은 계속 팔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매물 이런 것들은 많이 소진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경제 얘기를 좀 하자 보면 그 미국이 사실은 1, 4분기가 GDP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리고 2, 4분기에 마이너스 0.9%예요.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계속해서 두 번 연속으로 경제가 성장이 안 됐고 오히려 줄어드는 거잖아요. 두 번 연속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가 그거를 경제 용어로 리세션이라고 그래. 리세션. 뭐 리세션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인트루이스 그 연준 그 총재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은 리세션 아니다. We are not in recession right now. 리세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리세션이 지금 있다.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2.5%인데 1.5%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연말께 3.75에서 4%까지 가자. 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FOMC 또 있잖아요. 9월 달에도 8월에는 없어요. 9월 달에도 한 0.5% 올릴 것 같은데 0.75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제까지 계속 올릴 건가?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확증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인플레이션 올리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금리 올려도 불안 안 온다. 이 사람 얘기예요. 왜? 지금 그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실업률이 3.6%. 역대 지금 최저의 실업률이 있는데 이걸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실업률이라든가 뭐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잖아요. 과거. 실적 발표를 했어. 오늘 가령해서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얼마 이익이 나왔어. 이건 지금 이익이 남은 게 아니라 지난 3개월 동안 이익이 남은 거잖아요. 과거. 그것과 금리를 오늘 올렸어. 그럼 그게 언제 영향이 있느냐?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 그럼 과거하고 미래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연관 짓는다는 건 넌센스예요. 그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가 샤워할 때 딱 더운 물, 찬물 틀어놓으면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다가 조금씩 미지근해지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더운 물을 확 틀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좀 있으면 금방 따뜻해지다가 그 다음에 뜨거워요. 안 되겠네. 다시 더운 물을 확 줄여요. 그러면 또 맞는 데서 뜨거워져요. 왔다 갔다 해도 결국 맞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때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확 금리를 올려버리면 금방 따뜻해질 것 같지만 금방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리세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리세션 아니야. 그거는 과거라는 거죠. 과거. 경제라는 거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냐? 지금 이제 인사이더는 그 디지털 잡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페드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왕창 올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식료품 비용이나 가스값을 잡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왜 올리냐는 거죠. 이 여자는 그 엘리자베스 워렌이라 해서 미국 그 민주당 상원의원이죠. 아주 대표적인 좌파죠. 유식한 좌파. AOC 같은 사람은 무식한 좌파. 둘 다 여자죠. 이 여자가 이제 제롬 파월이 상원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야, 금리 올리면 가스 프라이스 낮출 수 있어? 제롬 파월이 뭐라 하죠? No. 못 낮춥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드라이브하는 거는
두 사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나 서플라이 체인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둘 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는 거예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CPI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CPI 얘기 안 하고 보통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게 코어 CPI. 코어 CPI는 뭐냐? CPI에서 그 에너지 가격과 음식 가격, 음식에 대한 CPI를 뺀 거를 코어 CPI라고 그래요. 야, 에너지하고 음식에 관련된 거를 빼고, 그로소리를 빼고, 나머지 물가 상승률만 계산한 게 코어 CPI야. 그럼 왜 그걸 두 개를 빼느냐? 그건 워낙에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얘기하자. 근데 아까 말한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은 코어 CPI를 쓰는 게 물가 인플레이션을 왜곡한다고 얘기해요.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연준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anyway, 지금 우리가 코어 CPI가 5.9%고 그냥 CPI가 9.1%예요. 6월 달에. 그러면 CPI가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 9.1%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음식은 10.4%고 에너지는 41.6%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숫자를 낮추려면 뭘 낮춰야 되나요? 이걸 낮춰야지, 에너지를. 에너지는 어떻게 낮추냐? 에너지는 아주 그 수요와 공급에 아주 민감한 거야. 수요가 좀 많아진다 그러면 가격이 확 올랐다. 공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이 확 떨어져요. 수요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심플해요.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거는 보통 3개월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잖아요. 3개월 앞에 수요를 내다보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3개월 후에 증산한다 그러면 가격부터 내려가요 벌써. 오펙에서 증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날부터 가격이 내려가요. 미래의 가격이기 때문에 항상 원유 가격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뭐야. 70년대 80년대 우리가 그때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4차 중동전쟁 이후로 이제 그 중동 아랍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이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그 반기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석유를 안 팔겠다. 그 바람에 이제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석유값이 벼랑간 3배로 올라가는 바람에 리세션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왕창 올라오니까 폴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를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됐다는 사실은 금리를 올려서 안정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1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소비가 13% 감소됐어요. 에너지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에너지 수요비가 계속 늘어나는 거지 감소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감소하냐? 대형차들 안 타고 전부 다 일제 소형차 타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뭐 한국 같은 데는 5층까지는 걸어가고 뭐 아파트를 줘도 뭐 격층으로 짓는 거죠. 뭐 그 한층 건너서 엘리베이터 쓰는 거죠. 그죠? 그때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 다니자. 10년간 그렇게 에너지 소비를 13% 감소시킴으로 해서 원유가가 안정되고 원유가 안정됨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언밸런스 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요를 줄이거나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공급을 늘리면 돼요.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1,800만 배럴에서 1,200만 배럴까지 낮췄잖아요. 바이든이. 자기 나라 생산 안 한다는 거죠. 그 사우디 가서 야 네가 좀 더 해. 지구온난화 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나 사우디에서 생산은 뭐가 달라. 눈 가리고 안 하는 거지. 자기네 나라 환경단체 밥 먹여주려고 돈 퍼주기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에요. 하여튼 미국은 이제 아까 그 제임스 블라드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실업률이 3.5%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그죠?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페드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 맞다는 거죠. 카나다는 뭐 7월 달에 오히려 잡이 3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7월 달에 3만 개. 그러니까 미국하고 카나다에 보면 카나다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훨씬 허약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지금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해서 연말까지 1.5% 올리고 내년에도 더 올릴 텐데 내년 연말까지 그 긴축을 해야 연말 돼서 2.3%까지 내려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페드에서 그럼 내년 연말까지 계속 긴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이건 S&P 500인데 이제 어저께 금요일 날 마감한 거예요. 보면 우리 작년 연말에
이제 피크 4,818이었다가 3,600까지 떨어졌어요. S&P.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 마이너스가 됐는데 6월 중순경에 그때 FOMC가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올리기 시작했고 그 뒤 7월 달에 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그 7월 27일 날 그 FOMC 발표하자마자 또 올랐어요. 그럼 이 모양이 우리 보통 주가가 내려가도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려갔다 이게 되고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뭐 모양 보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로 믿어야 되느냐는 거죠. 근데 모건 스탠리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건데 말이 되냐. 아니다 이거죠. 그럼 왜 올라가냐.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실제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자를 올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영향을 끼치는 게 6개월, 1년 있어야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자 올린 거에 대해서 오래 올렸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되는 거지. 아니다. 지금 실적이 좋다는 거는 지나간 과거라는 거죠. 주가의 주식의 실적이 좋다는 건. 그걸 보고 투자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CNBC에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이 숫자를 보면 이게 어메이징한 거죠. 이거는 지금 그냥 주가가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장으로 들어섰다는 거죠. 새로운 상승장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면 우리 올라가는 건 이제 그레이트 리세션 80년대 초반에 그 주가 그때도 주가가 한 27%까지인가 떨어졌다가 4개월 만에 다 리커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6월이니까 8월이잖아요. 그럼 한 달 한 20일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2, 3개월 안에 다 리커버리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하는 사람 빨리 들어가야 되죠. 이 말이 맞다면 그죠? 이 말이 맞다면 지금 오히려 좀 팔고 있다가 더 빠지면 그때 사야 되는 거죠. 일시적 반등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요 점을 넘어갈 것이냐는 거예요, 요 점을. 다음 주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뭐 계속 그 상승장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여기 못 넘고 꺾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더 내려갔네. 지하 3층, 지하 4층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는 지금 뭐냐면 이건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사람들 항상 이 빨간색 보라색이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CPI는 9.1%인데 코어 그 CPI는 5.9%라 그래요. 5.9% 많이 차이 나죠. 근데 코어 CPI가 자기네들 그 통화 정책 M2 실제 통화량이죠. M2라는 건 시중에 깔려 있는 돈이에요. 돈이 얼마냐는 거죠. 그 우리가 코비드 때 엄청나게 돈을 찍어냈잖아요. 프린트 했잖아요. 프린터. 이만큼 늘어나서 돈이.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통화량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부터 조금. 금리도 올리고. 그리고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확 줄여버리면 점선으로 이것도 계획에 줄이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내려올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이제 뭐 현대 경제학의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오야죠. 보스 밀턴 프리드먼 박사 그의 그 통화량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이제 따르는 그런 차트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통화량 말고 우리가 원유 가격을 대놓고 비교해보자.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레그를 두고, 어느 기간을 두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다시 올라가고, 원유 가격이 급속히 올라가면, 조금 기간을 두고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조금 약간 뒤쳐져서 따라가자니 그림자처럼? 그죠? 오히려 석유 가격이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코어 CPI인데, 코어 인플레이션, 코어 CPI인데, 그러니까 석유값, 원유, 에너지 상승을 빼고 나머지 물건에 대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과 연동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원유를 증산하는 것이 답이다.
심플한 거죠. 레리 서머스는 미국 경제라는 경제계에서 빅마우스죠. 이 사람이 뭐 얘기하면 뭐 반론할 사람이 별로 없는데 클린턴 때 재무장관 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 얘기는 금리를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 사람도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금리를 많이 올리면 결국은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뭐 아니면 그 리세션이 온다. 이제 하드랜딩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업률이 뭐 그 폴 볼커 때도 거의 10%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10%까지는 모르죠. 3.5%니까 뭐 5% 6%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약도 주고 병도 주고 그러는 거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가 금리 올려가지고 가스값 못 잡고 음식료값 못 잡는데 왜 올리냐는 거죠. 천천히 가자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뭐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두 가지가 문제라 그러는데 뭐냐면 그 차이나가 록다운 했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이 안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소유가지고 장난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 거짓말이죠. 인플레이션은 차이나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도와주는 그 덜 나게 도와주고 있죠. 왜냐하면 차이나가 만약 경기가 살아나가지고 물건을 막 만들고 공장 막 돌려 록다운 다 풀어지면 원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유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제가 말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만약 4%가 됐다. 그럼 회사들이 이제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금융 비용이 4%인데 쉽게 해서 4%를 비용 이자를 부담해서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비즈니스가 4%의 수익률을 못 올린다면 그럼 그 비즈니스는 손해보는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가 4% 이상의 수익률이 나야 그래야 내가 투자하는 가치가 있는 거야. 4% 수익률이 안 나는 회사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바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 그러면 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주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2%든 4%든 5%든 6%든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작은 집을 사고 돈이 많으면 큰 집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내 돈의 범위 내에서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집을 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 렌트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택은 무조건 필요한 거,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집을 사든 큰 집을 사든 렌트를 사든 누군가에겐 집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별로 없는 물건이 주택이에요. 그죠? 돈이 없으면 테레비 안 바꾸죠. 돈이 없으면 차 안 바꾸죠. 안 사거나. 그렇지만 주택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주택은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대공황 때 이자율이 이제 1976년서부터 1986년 사이에 대공황 때 이자율이 막 4%에서 막 오르기 시작해서 20%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 벼랑간 뭐 8%까지 떨어졌다 다시 20%까지 올랐다가 널뛰기를 한 거 이때. 폴 볼커 시대예요. 그럴 때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되냐. 76년도에 토론토 주택 가격이 6만 1,000불에서 10년 동안 13만 8,000불. 그러니까 126% 올랐어요. 2배 이상 된 거죠. 10년 동안. 그러니까 50년 전에 토론토 평균 주택 가격이 50만 불이었다. 5만 불이었다. 5만 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율과 관계없이 주택이 움직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주택 가격은 결정이 된다. 물론 금리가 막 오르다 보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원유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미국은 석유를 생산을 줄이려고 바이든은 석유 채굴 허가를 다 캔슬했어요. 그죠?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키스톤 파이프 다 캔슬해버렸어요. 석유 쓰지 말라는 거죠. 미국의 모든 에너지의 80%가 화석연료인데 안 쓰면 지금 어떨 건데 안 쓰면 그냥 참어? 걸어다녀? 겨울에 장작 피나? 장작 피면 뭐 이산화탄소 안 나오나요? 그 미국은 생산 안 하고 사우디 가서 야, 너 좀 석유 좀 더 생산해. 미국에서 생산하나 사우디에서 생산하나 지구온난화하고 무슨
뭐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폴리틱이에요, 폴리틱. 미국 내 환경론자들 밥 먹게 해주려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위선이죠. 결국 미국이 사우디 가서 빈살만 왕세자 막 욕하고 그러던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야, 저 석유 좀 더 만들어. 그냥 빈살만이 웃었죠. 놀고 있네. 그래, 오케이. 내가 하루에 10만 배럴을 더 생산하지. 10만 배럴, 하루에 10만 배럴가 얼마나 큰 건가요? 미국이 하루에 1800만 배럴을 생산하면 1200만 배럴로 줄였죠. 바이든이. 전 세계의 석유 소비량이 하루에 1억 배럴에 1억 배럴. 10만 배럴이면 0.1%. 완전히 개발의, 아니, 이거 뭐, 정말 뭐,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징징대니까 그냥 뭐, 하나, 사탕 하나 준 거죠. 텍사스에서는 텍사스 그 주지사라고 그랬고, 텍사스에 이제 오일 그 프로듀서들 얘기하는 게, 야, 사우디나 이런 데 가서 구걸하지 말아야겠죠. 우리한테 채굴 허가만 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안 내주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미국의 모게지 레이트는 내려갔어요. 캐나다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7월 말서부터에 비해서 조금 내려갔어요. 캐나다도. 모게지 레이트는 금리, 중앙은행 금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채권 금리에 따라가는 거죠. 5년 모게지는 5년 채권 따라가는, 채권 수익률에 따라가는 거죠. 10년이다, 10년 채권 수익률에 따라가는 거죠. 그죠? 미국은 2년물이 3.2%인데 10년물이 2.84예요.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이자가 더 높아야 되는데 길면 길수록 이자가 싸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요.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이게 바로 리세션에 대한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은 아니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금리를 벼랑간 적은 시간 내에 빨리 올렸기 때문에 그 영향이 10년까지 안 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경제적으로는, 경제학적으로는 클리어하게 리세션에 대한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거 보죠. 그러니까 이제 리세션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금리를 더 올리자는 사람도 있고 안 올리자는 사람도 있고, 그죠?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더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아졌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주택가격은 금리와 관계없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게 시장의 원리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는 금리가 벼랑간 많이 오르니까 앞드시어 그래서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급격하게 주택가격이. 그래서 당연히 쉬어가는 건데 좀 금리가 상승하는 게 시간이 맞춰졌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을 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평균 10%에서 25%까지 가격이 하락됐다.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불에서 한 10만 불 사이 내려갔고, 타운하우스는 한 10만 불, 15만 불에서 한 20만 불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단독주택은 20만 불에서 40만 불 또는 그 이상 더 큰 것들은 이제 뭐 가격이 내려갔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격 내려간 걸 현금으로 매수하거나 뭐 그런 경우는 당장 우리가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싸게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기지를 얻어서 산다는 거는, 우리가 뭐 한국에는 전월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전세 뭐 가령해서 뭐 10억 내고 한 달에 뭐 500만 원씩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만 불짜리, 지난 3월 달에 100만 불짜리 뭐 타운하우스나 뭐 구입했다. 가정하면 그때 30만 불, 30% 다운 페이먼트 하고 이자율이 2%, 5년 변동목에 2%, 뭐 고정목에 등등 안 했던 2%에 얻었다. 계산해 보면 월 지출이 2,584불이에요. 30만 불 다운 페이먼트 하고 월 2,584불씩 계속 내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전월세에 돈 내고 한 달 매달 내고, 그리고 집 팔고 갈 때 내 돈 찾아가고 안 내고 똑같잖아요. 근데 전월세는 내가 낸 돈이 비지 않지만, 이제 캐나다에 이렇게 모기지로 사는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내가 30만 불이 아니라 가격이 10만 불 올라가면 40만 불 찾아가고, 20만 불 오르면 20만 불 보태서 50만 불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가격이 20% 내려갔어요. 20% 내려가면 100만 불짜리를 10만 불에 구매하는 거예요. 그 모기지도 70만 불이 아니라 이때는 얼마냐? 50만 불 모기지를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30만 불 다운페이먼트 타고 이자율이 올랐어. 4%야. 월 지출이 2,378불. 줄어들었네. 가격이 싸니까 어차피. 그죠? 2,378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월세 개념으로 보면 내가 내는 똑같은 그 집이 가격이 20%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는 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가격 내려갔나 이거? 모르는 거죠. 그죠? 내는 돈이 뭐 좀 비슷하잖아. 한 200불 싸긴 하지만 하여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집이 5년 후에 120만 불에 팔리면, 그죠? 이 사람은 120만 불 팔려서 70만 불 모기지 갖고 나면 50만 불 가져가잖아요. 20만 불 프로핏 생기는 거야. 이 사람은 50만 불 빌렸기 때문에 120만 불 똑같은 팔리면 내가 프로핏 40만 불이야. 그래서 70만 불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택 가격이 내려갔어도 내가 결국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서 내는 돈은 똑같아졌지만 나중에 그 집을 팔게 되면 가져가는 돈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가격이 내린 게 나중에 팔 때 그 차익을 내가 클레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1% 올랐을 때 금리 1%가 그러면 내가 모기지를 50만 불 할 때 5년 동안 그게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보면 50만 불 모기지 할 때는 5년 동안 16,000불 차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건 뭐 70만 불, 80만 불짜리 사면 50만 불 모기지 했다. 그럼 5년 동안 16,000불 차이 나는 거예요. 1% 올랐. 1%더 비싸게 얻었다 그래서 뭐 엔드 오브 더 월드가 아니라 16,000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75만 불 했다면 24,000불. 100만 불 했다면 32,000불의 차이가 5년 동안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년이고 후년이고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뭐 1년에 뭐 5만 불도 오르고 10만 불도 오르는 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라는 게 이제 올해 오고 내년도에 올 연말까지 많이 오르고 내년 초에 또 올릴지 모르겠지만 내년 하반기 되면 저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콘도 분양가가 오르는 거죠. 그죠? 콘도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빌더들이 떼돈 버는 게 아니라 빌더들도 그렇게 받아야 콘도를 질 수 있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새 콘도가 안 팔리는 거야. 안 팔려. 올 2, 4분기는 1, 4분기에 비해서 19% 떨어졌고 작년 대비해서는 24% 떨어졌어요. 그리고 평균 가격은 1,453불이에요. 스퀘어피트당. 1,400불이에요. 평균 분양 가격이. 뭐 토론토 가운데도 그렇고 아니면 뭐 외곽에도 그렇고 다 평균 냈을 때. 그러니까 분양 콘도하고 지금 기존에 시중에 나오는 리세일 콘도를 비교해 보면 이거 킹하고 킹웨스트하고 유니버시티 서쪽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지금 분양하는 콘도 있잖아요. 그죠? 뭐 무슨 디자이너가 분양 뭐 디자인하고 어쩌고 하는 거. 그게 원베드룸이 드디어 100만 불이 넘었어요. 532 스퀘어피트 14층 102만 5천 불. 그다음에 뭐 원 플러스 미디아 568 스퀘어피트 108만 불. 스퀘어피트당 1,900불대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한 뭐 100m에서 200m 사이에 있는 지금 뭐 2개는 팔렸고 2개는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에요. 1년에서 3년 된 물건들이에요. 새 거예요, 새 거. 그것도 보면 뭐 64만 불 이거 팔린 거고 64만 9천 불 포세일 나온 거고 63만 5천 불 팔린 거고 65만 9천 불 뭐 다 60만 불 초반대에 다 사실 수 있어요. 평균 1,200불이에요. 1,200불대. 그래서 새 콘도 분양하는 거가 기존 콘도에 비해서 한 45%에서 60% 비싸요. 한 배 반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후에 뭐 콘도 가격이 오른다 그래도 과연 이게 리커버리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차가 비싼데 왜 이렇게 비싸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빌더들이 이 가격에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콘도뿐이 아니라 콘도는 이제 비교하기가 쉬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타운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타운하우스 지금 뭐냐면 100만 불짜리 80만 불 되고 120만 불짜리 100만 불 되고 150만 불에 팔리던 타운하우스가 지금 20만 불, 30만 불 떨어져 있어요. 앞으로 지금 가격이 내려갔지만
거래 가격은 내려갔지만 새로 분양하는 거는 그 가격에 질 수가 없다는 거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비싸니까. 오늘 기존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결론을 놓고 보면 주택가격이 하락했고 20% 하게 올 피크에 비해서 렌트는 25% 작년에 25% 올라갔어요. 주택을 못 사니까 전부 렌트 가는 거죠. 못 사는 게 살 수 있지만 렌트 가는 거죠. 왜?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그렇지만 모든 가격이 올라가면서 빌딩 비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빌더들은 지금 옆에 있는 집이 100만 불인데 내가 그걸 100만 불에 질 수가 없는데 내가 줘서 100만 불에 파느니 안 한다. 캔슬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하거나 후년에 하거나 값이 오르면 그때 짓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야. 물건이 안 나오는 새로운 물건 안 짓으니까 가격을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짓겠어요? 못 짓는 거야 빌더들이. 비용이 올라갔게 돼. 못 짓면 어떻게 되냐? 수요와 공급에서 그러지 않아도 공급이 모자라는 판에 못 지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뻥튀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모든 게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전부 다 싼 집으로 가고 있죠. 싼 거부터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리모트웍이나 하이브리드웍이 이제 뭐 코비드가 좀 풀렸다 해서 다운타운 돌아오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글로 갑니다. 리모트웍으로. 한 번 리모트한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 없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마찬가지야. 한 번 리모트하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버브 쪽은 아직도 교회 쪽은 아직도 투자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인구는 이민자가 1년에 40만 명씩 오는데 공급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걸 모두 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주택 가격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이렇게 금리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약간 폭락했고 좀 주저앉고 그 이제 좀 가라앉으려면 내가 보기엔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지나고 나면 2023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장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잉 타임이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바닥을 치고 나면 4개월 만에 완전히 리커버리 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바닥을 치고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섭게 오르잖아요. 아시잖아요. 바닥을 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바닥을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다음날부터는 멀티플 오파예요. 멀티플 오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파 없어지는 그런 것도 우리가 몇 번 경험했잖아요. 시장은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택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사겠다 해서 오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보러 다니는 것도 한 달은 봐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걸릴 수 있어요. 사는 것도.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시중에 매물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분 내가 주택이 없다. 그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쌀 때. 여름에 겨울으로 사는 게. 코스코 가면 지금 패딩 잠바 나와 있어. 그거는 작년 2월 상품이죠. 지금이 싸요. 겨울에서 또 패딩 잠바 살라 하지 말고. 하여튼 오늘 좀 길게 제가 뭐 손이 아파가지고 이거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 많이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은 이제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그럼 제가 뭐 그 아는 데까지 성심껏 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